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장조사 파트 사회 파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글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들이나 이제 답변들이 약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전에 기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듬어서 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막 어렵다, 막 심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이제 A, B, C 단계가 있으면 A 단계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대부분이 됐다면, 이제 B 단계도 좀 건드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시작해 봅니다. 다음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특정 집단에 대한 조사를 조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자는 선정한다는 그들하고 또 다른 대상을 추천하는 표본 추출 방법. 이거 언제 많이 하냐면요, 마약한 사람들 조사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마약을 한 사람들, 마약 경험자들, 실제로 지금 마약 딜러들이 이런 사람 조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조사한 다음에 네가 이거 얘기해주면 뭐 감형해줄게, 풀어줄게 하면서 이 눈덩이 스노볼이라고 해요. 이제 던지면 이제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연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는 추출하는 거, 저기 눈덩이 표본 추출이라고 불러요. 편의라고 한 다음에 이제 편의에 따라, 조사자 편의에 따라 하는 거, 임의라면 임의로, 정말 가장 임의로 하는 거니까 조사자가 이제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이지 않은 거고요. 층합 표본은 지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무작위를 통해서 층화를 시켜서 리스트도 있고 할 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면접조사의 장점입니다.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는 건 심층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제 그 사람의 내면적인 거나 사람의 어떤 동기나 의도에 대해 적확하게 파악할 때 이러한 면접조사를 사용한다.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대화부들이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편이나 이런 거는 무미건조하게 마주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뭐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킬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대화를 통한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가능하다. 북돋아주죠. 아, 그렇구나. 동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요. 면접의 오류, 오해, 극소화. 왜냐면 질문을 잘못 파악해서 답을 잘못 쓰거나 이런 거 오류를 막아줄 수 있을 때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접의 특성에 따라 즉석에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즉석에서 대답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데, 이 면접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이것은 좋은 게 아니죠. 단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즉석에 따라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한계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죠. 조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질문 방법, 절차, 순서 내용 등을 바꿀 수 있는 자료 수집. 지금 보면 설문지를 통해 하는 거긴 한데,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내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사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비구조화, 비표준화 됐다라고 해요. 한번 틀이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바로 뭐 얘네들이죠. 정해진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개인 면접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바꿔서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보면 양적이라는 얘기 없죠? 질문 절차, 내가 지금 임의대로 활성화하니까 면접법이 연속으로 두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네요. 네.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표본의 대표성 하게 되면 우리 전에 봤던 문제는 대표성이 커지면 표본 오차가 낮아진다. 이 정도 있었죠. 자, 대표성에 관한 설명.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과 어머 왜 그래? 관계가 없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표본의 크기는 대표성과 관계가 매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뽑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교 학력을 조사하려고 그래. 공부 엄청 못하는 학교래. 그래 가서 조사를 했어. 근데 그냥 너무 많이 뽑지 말고 10개만 뽑자라고 해서 10개를 딱 뽑았는데, 랜덤으로 500명 중에 10명 뽑았는데 웬걸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뽑힌 거야. 이거 뭐야, 이 학교 공부 못한다 그랬는데 거의 뭐 애들이 그냥 뭐 과학과 애들 잘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작게 되게 되면 이 대표성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에서는 표본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다.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표본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동일 확률 선적법을 출제하면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일활용하게 되면은 무엇을 방지할 수 없냐면 표본의 쏠림 현상이라고 해요. 한쪽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표본이 쏠려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모집단의 동일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아주 있죠. 그래서 동일해야죠. 대학생들이 어떤 인지적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껴있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죠. 30번 일반적으로 설문지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이래요. 이 지역에 지금 어떤 거에서 설문지에서 지금 자료라든지 통계학적 변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때 인구통계학적 같은 사료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는 거냐면 지루하죠.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한다? 맨 뒷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4번 보면 내용상 지루한 항목인데 이 지루한 항목이란 건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거 안 되고요. 맨 뒷부분 2번에서 지금 설문지에서 구성을 해줍니다. 3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 니은 따로 골라주셔야 되네요. 마케팅 전산은 현장 조사 통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아니래. 통계가 아니고 탐색적이고 예비적이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많이 묻고 숫자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질, 태도, 사람들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해. 이건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건 실증사를 준비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로서 하는 것. 이 무슨 조사? 정성조사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성, 태도, 형태 명확하게 양적으로 구매하는 거. 양이 들어가야지. 양적 조사. 좋습니다. 그래서 정성조사, 정량조사 1번 골라주셔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 연구윤리. 연구윤리 틀리시면 안 돼요. 연구윤리 틀리시면 안 돼요.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당연히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할 건데 동의하시나요? 자발적 동의 절차는 필수 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를 모두 보고해야 된다. 즉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 그래 참석하시겠냐?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돼. 비밀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뒤통수 쳐서 이거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겼던데 신문하고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생 때예요. 그래서 뭐 했었는데 뜬금포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인터뷰에 내 이름이 떡 들어가 있어.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이 활용된 거야. 그쪽에서 막 쓰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디귿은 아니고 기억, 니은 2개 골라서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자의 행동 나왔어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데 윤리적 측면 고려한다고 한다면 조사자 입장에서 바르게 하는 거 조사 윤리에 대한 문제죠.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영역 때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 동의서가 없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자발적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윤리적에서 인권 침해 같은 것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자 개인의 사생활 보장, 익명 처리 등은 연구 윤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해요. 매번 나오죠. 익명 보장이나 사생활 보장, 이제 인권 침해하지 말고 계속 나오고요. 응답자 또는 조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피해 가능성의 충분한 설명. 이게 바로 유의사항인데 내가 지금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뭐 심하게는 죽음. 뭐 이런 거 설명 다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지? 4번 조사적인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비공식적이라는 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알리고 하지 않는다, 몰래 한다는데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익명을 하고 확실하게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비공식적 조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생각해 보세요. 비공식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좋습니다. 설문지 구성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설문지를 만들어 봅시다. 설문지를 만드는 명확성, 중요하죠. 포괄성, 배타성, 가치 중립적 이런 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1년 번호 부여 있습니다. 번호 부여 나중에 코딩하거나 이 번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청각적 효과 설문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리가 중요해. 청각적 효과는 아닙니다. 이거 듣는 거 아니고요. 설문조사 간의 차이 극복, 조사 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라는 건데 애매하긴 합니다만 조사 간에 있어서 차이나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뭐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2번 반문법이라고 해서 여기 다양한 방법 쓰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좋은 보기는 아니고요. 3번은 너무 넘어서는 보기니까 옳지 않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35번
시장조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조사의 기본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조사는 모든 단계는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죠. 진실된 정보 수집 당연하고 공평하게 수행 당연하고 정보를 규명, 수집, 분석, 보급하는 활동이다. 이런 거 한두 개 빠졌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고요. 시장조사는 현재를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 아니 좋다 이거야. 미래 예측까지 좋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오차 발생이 없다고? 그렇게 완벽한 시장조사가 있다고? 없어요 그런 거. 오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차에 대해서 감안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2차 자료 이용한 탐색조사는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라는 건 1차가 있고 2차 자료에서 남들이 이미 만들어진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리포트, 보고서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술조사, 전문가조사, 사례연구, 문헌조사. 자, 전문가와 사례연구와 문헌조사 가장 대표적인 탐색조사에 해당하게 되고 1번에 보면 서술조사는 직접 우리가 갖고 서술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2차 자료가 아니죠. 기술조사와 비슷한 거고 이 서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지금 3회 연속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할당표본 추출입니다. 자, 맨 처음에 눈덩이 추출 물었는데 할당표본도 묻네. 할당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틀린 거라고 한다면 얘가 비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얘기가 나오면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연구자의 편향적 성적 당연하죠. 내 맘대로 할당하니까. 2번 모집자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죠. 당연하죠.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 답을 하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죠. 표본 출시 할당틀을 만든다. 당연하죠. 내가 할당틀을 만드니까. 자, 4번 전체 모집자는 직접 표본을 추출한다. 전체 모집자는 직접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할당된 양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는 거. 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니까 4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기술적 조사에 해당하는 거. 자, 기술조사입니다. 기술이라 그래서 무슨 뭐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기술은 이렇게 딱 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뭐가 어떻고 쓰레기를 활용하는 거, 이것을 먹을 때 방식 같은 거, 이것을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술조사 같은 경우는 언제 한다? 예,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횡단조사죠. 횡단조사, 종단조사, 횡단조사에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문헌이나 사례 같은 건 탐색조사에서 보통 한다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실험조사 같은 경우 언제? 실제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때 하는 것,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횡단조사. 자, 그 다음에 39. 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술조사, 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 지켜야 할 윤리인데 윤리 문제는 항상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씩 나오고 일거소충문제 할 수 있는 거 되죠. 결과 자료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는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조사 결과는 개인이나 조직의 수행한 업무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건 가능하다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봤었을 때 1번 보면은 조사 결과 자료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과 자료와 일관성이 없는 결과는 시장이라는 게 급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결과 자료가 지금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돼요? 신뢰도에 대해서는 떨어지게 되겠죠. 신뢰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조사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해도 된다. 연구자 허락 없이 고유한 특성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땐 참고 문헌을 표시하면 괜찮다라고 나왔어요. 고유한 특성이 있는 자료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누가 했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었고 이렇게 활용된 겁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걸 안 밝히게 되면 표절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라도 지금 조사 자료와 연관짓는 것은 상관이 없다. 큰일 나요. 지금 보게 되면 허락 없이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참고 문헌을 표시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절대 이것을 사용 금지라고 해놨으면 절대 못 쓰고요. 정당화될 수 없는 조사자와 연관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무상관? 절대 안 됩니다. 조사 자료가 지금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그걸 함부로 연관시켜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이고요. 이게 표절이 되고요. 결정을 된다. 수행한 업무나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개인이 조직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료에 대해서 이게 오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문제점이 되는 거였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신뢰도 낮아지니까 함부로 못 쓴다라는 거 정리해서 보셔야 되고, 옳은 것은이죠. 예, 옳은 것에 시장인격배 신뢰도가 낮아지긴 한다라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요거 세 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 표절, 오용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40번 신뢰도와 구체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수양식법. 처음 보시죠. 복수양식법은요, 한 번이 아니라 다양한 수, 이제 반복수로 여러 번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도 높일 쓰고요. 재조사 다시 하는 거, 다시 조사하게 되면 한 번 더 조사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 나왔는지 신뢰할 때 보는 거. 내적 일관성, 일관성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 물어보는 건데, 구성체 타당도라고 하는, 구성 타당도, 구현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뢰도가 아니라 뭐 할 때 타당도를 판단할 때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고요. 41번 문제에 보면 응답자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사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응답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신문이라고는 이제 전화에 대해서 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신지형을 쓰자면은 사생활 보호라는 게 저 사생활이 있어서 지금 만날 시간이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이제 어떤 물건 증거 거래나 이런 걸 할 때 직접 안 만나고 문고리 거래라고 앞에서 하는 거나 택배하고 안 만난다고 이제 따로 이제 그 왜 보관함이 따로 있거나 되죠. 접촉을 최소한 줄이는 게 사생활 보호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화가 노출되고 목소리가 노출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전화를 제한 우편으로 해서 하는 거 요거 갖고 지금 했었는데, 물론 조사원 이용 질문지 배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 이용한 질문지 배포가 됐었을 때 접촉이나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지 맞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선 3번으로 지금 고르는 게 전화가 없는 것을 골라라, 전화로 이제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다음은 어떤 면접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면접 진행자가 소수응답자예요. 네, 또 나왔네요. 소수응답자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들을, 패널들, 표적들을 뽑아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래요. 마음대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대화 유도하면서 자유롭게 의사표시, 포커스 그룹이죠. 표전 집답 면접이 됩니다. 심층 면접은 절대 인원이 많은 거 아니고 집단에 대한 권유가 없고, 가구 방문 면접 최대한 이제 요새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사회복지에서 보통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개별이고요. 전화 면접은 당연히 지금 만난다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43번 모집단 내에 서로 중복되지 않는 요소들의 집합을 표본 단위라하며 이를 전화번호부와 같이 기록한 리스트. 모집단 내 중복되지 않는 요소들의 집합이래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배타성이 들어간 거라고 하게 되고, 이를 전화번호부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표본 체계라고 하죠.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본을 분류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중복되지 않은 요소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했었을 때 서로의 차이를 두는 것들에 대해서 표본의 근거 기준이 됩니다. 그럼 표본 체계가 되면 그 표본 체계 아래에서 무작위로 뽑아요. 이게 층화 표집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4번 2차 자료 수집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들고 하게 되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 이 표본을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 출처가 어디지? 묻죠. 페이스북이요. 신뢰가 안 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학술연구원이다, 뭐 예를 들어 의외로 경제신문사에서 되게 신뢰하는 자료가 삼성경제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쪽 대학보다 더 신뢰하거든. 가장 빠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출처가 어디라는 것도 있고, 이 문헌이 또 이제 편향될 수도 있어. 어떤 쪽에 편향돼 갖고 여기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료 가장 거리가 먼 것에 조사 목적의 적합성, 가장 적합하게 내가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신뢰도가 높은지, 자료의 편견, 편향이 없는지인데 4번에 보면 편집이 좀 그지같이 됐다 그래서 못 믿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해보면은 편집 안 되면은 신뢰 안 가요. 노력을 안 한 것 같잖아, 그지? 편집은 근데 2차 자료 수집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5번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측정의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번 설문지 문항병 설명을 명확히 하죠. 이 명확성 확보고 해석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물어볼 때마다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 강화의 설문을 명확히 한다. 자, 둘 다 명확성 표준화 나와 있어요. 신뢰도 높아지고요. 성의가 없거나 일관성이 응당하는 설문 자체를 폐기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써놓은 게 있어.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것이 뭐가 있냐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돈을 뺏거나 이런 뭐 행위에 대해서 경험해 봤느냐라고 했는데 어떤 중학교 1학년 답변에 1000번이라고 써놨어.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에 대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1000번을 돈을 뺏겼다? 돈을 뺏었다? 솔직히 말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치가 높아져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제거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제거가 아니라 왜 제거했는지 명확하게 써줘야 되고요. 4번 중요한 질문에게 반복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저번 문제 나왔지만 반복 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고 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류를 겪었지만 다음 질문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거 반복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가설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가설. 우리 이거는 1회 때 나왔지만 X, Y 해갖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당연하고요. 변수로 구성되지 않고가 아니라 변수로 구성된, 변수로 다열된 문장이죠. 예,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니까 X와 2번이 틀렸고요. 논리적 간결, 검증 가능성, 예, 다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이런 시간에 가설의 요소, 가설이 갖춰야 될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껏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자료조사 코딩 과정에 대한 설명. 코딩 문제 하나밖에 안 냈네요. 예, 코딩 과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든 응답이 빠짐없이 범주화되어 코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돼야 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게 타당성,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범주화되어 코딩 반드시 돼야 되고요. 자세한 응답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범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너무 범주를 억지로 끼워 넣게 되면 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기타로 응답된 경우는 범죄, 기타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타가 없게 되면 또 다른 데 포함되게 되면 포괄성, 배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체로 응답 범주는 광범위하게 라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당신의 취미는 이라고 했었는데 뭐 운동 그러면은 스포츠 이렇게 됐었는데 스포츠인데 운동하고 이렇게 어떤 애가 뭐 게임이라고 했어. 게임도 e스포츠니까 스포츠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나누는 것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예, 골라주셔야 됩니다. 48번 측정의 신뢰도 타당도 또 묻네요. 예, 신뢰도가 지금 세 문제 지금 나왔죠. 타당도까지 같이 물었어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합니다. 신뢰도, 타당도는 측정하자의 개념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나? 예, 정확한 표현 맞고요. 신뢰도는 측정자 실력 얼마나 일관성이든지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타당도가 있는 측정상 신뢰도가 있으며 신뢰도가 없는 측정 타당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보장.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 벗어나기 때문에 예, 좋은 얘기고요. 외적 타당도는 측정된 결과가 과연 실험 변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가 아니라 실험 변수와 관계없이 실험 변수는 정확하게 타당도가 있는데 실험의 어떤 비표본 오차라고 하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측정에 대한 오차, 측정 오차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험 변수가 아닌 측정 오차에 대한 게 외적 타당도. 타당도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내가 조사잖아. 다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4번은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바뀌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49번. 조사자, 응답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 1차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1차 자료라고 한다면은 응답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처음 얻는 자료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면은 내가 지금 조사를 할 때 1차가 아니다. 의사소통이 아니다인데 1번의 관찰법 뭡니까? 관찰은요. 신생아를 갖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잖아. 대화를 하고 있는 데는 아닌데 그걸 보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외국인 말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 보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참여관찰법이 대표적인 의사소통이 꼭 반드시 있지 않더라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서베이, 심층면접, 투사법 전부 뭘 사용합니까?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1번에 관찰법 골라주셔야 됐네요. 우편조사, 예, 마지막 문제. 이게 우편조사 마지막에 있는 건 딴 거 내시다가 이제 빼시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 전화조사법에 대한 경제적이고 신속하다. 신속 안 해요. 누차 얘기하지만 늦어요. 한참 걸려요. 하나하나 또 다 뜯어봐야 되고 자료 수집의 회수율이 높다. 회수율이 제일 낮아요. 사람들이 우체통에 안 넣어줘요.
자, 다른 자료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편조사가 뭐 봉투 싸고 우표 집어넣고 뭐 돈 들고 이렇게 회수용 뭐 회송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면접이나 참여관찰은 확실히 적게 들고 면접조사의 피조사자가 성실하지 못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마주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답변으로 찍찍찍 해버리고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그냥 1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해보면은 그 1, 2, 3, 4에도 들어가자. 이상한 데다 체크를 해놓은 거야. 보지도 않고 답을 쓰는 거지. 그럼 되게 답답해요. 실제로 우편조사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다시피 사회 문제가 다른 거에서 약간 지문의 길이가 길고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아마 시장조사 파트가 그렇게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